132쪽 가로 4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 하는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2쪽 펴놓으시고요.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시고 있는 파트는 탄력성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식 한번 써볼게요. 계속 반복하시면 암기한 적이 없는데 나중에 암기가 돼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항상 뒤에 거 변화율 분의 앞에 거 변화율인데, 이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요.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이면 단위 탄력,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밑에 걸 자극이라고 하고요. 위에 걸 반응이라고 하는데, 반응을 보고 이제 탄력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반응이 많이 오면 탄력이고, 반응이 적게 오면 비탄력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도록. 자, 보세요. 방금 제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준다 그랬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왜 줄어드냐면 이건 수요 법칙이거든요. 예, 근데 수요량이 줄어드는 그림을 제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격 올렸더니만 수요자들이 안 사, 그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럼 첫 번째 그림은요, 가격 올렸을 때 도망을 많이 갔어요. 그럼 반응이 많이 왔다고 보여지고 이걸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가격 올렸을 때 수요량이 줄긴 줄었는데 조금밖에 안 줄었어요. 이거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가면 수요는 탄력적이고요.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못 가면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가격을 내립니다. 가격을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됩니다. 증가되는 건 그림으로 표현하면 사러 온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엄청 사러 왔어요. 수요가 탄력적이고요. 두 번째는 사러 오긴 사러 왔는데 한 놈밖에 안 사러 왔어요.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로 한번 전개해보죠.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량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정성적으로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가면 수요가 탄력. 가격 올려도 도망 잘 못 가면 수요가 비탄력. 그런 논점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예. 그럼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는 상당히 중요하며, 물론 작년 시험에도 당연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대체제입니다. 우리 대체제 배웠습니까? 네. 자, 대체제가 많은 경우가 있고요. 대체제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냐 곤란하냐로 따집니다. 전환이 쉬우냐 어려우냐. 부동산의 종류 가지고도 많이 따지는데요. 주거용 부동산이냐 상공업용 부동산이냐 이런 걸로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치제냐 필수제냐, 사치제 필수제 이런 것들로 따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칠판 보시고 내용 정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콜라라는 재화와 쌀이라는 재화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콜라는 대체제가 많은 편이에요. 콜라의 대체제는 사이다, 환타, 밀키스, 오란시, 암바사 이렇게 무수히 많은 대체제가 많은 편이고, 쌀은 마땅한 대체제가 적다 이렇게 하고 출발합시다. 알겠죠? 또 여기서 분입학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다. 이게 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성인이고 하면 수업의 흐름이란 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대체제가 적은 예를 쌀로 들었잖아요. 아, 그러면 강연한 사람이 쌀을 대체제에 적은 걸로 예를 들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 쌤 왜 없어? 저기 라면, 빵, 보리, 밀 뭐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자격증 따도 그 중개업에서 부적응하실 거예요. 알겠죠? 내가 지금 쌀은 대체제 적은 예다 그러면, 아, 지금 강의하는 사람이 쌀은 대체제 적은 예를 드는갑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사람이 너무 까칠하게, 그리고 너무 삐뚤게 이렇게 삐뚤은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지 마세요. 둥글게 살아보아요.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자, 그러면 콜라는 대체제가 많은 예시입니다. 쌀은 대체제가 적은 예시입니다. 콜라 500원이고요. 사이다 500원, 환타 500원, 밀키스 500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콜라 가격을 550원으로 단지 50원만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사이다, 환타, 밀키스로 다 도망가 버려요. 수량이 많이 줄어요. 반대로 콜라 가격 500원 받다가 450원으로 떨어뜨리면 정반대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이다 먹던 놈, 환타 먹던 놈, 밀키스 먹던 놈이 전부 다 콜라로 넘어와 버리는 거지. 대체제가 많은 놈들은요, 도망가기도 쉽고 사러 오기도 쉬워요.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쌀은 한 가마니, 예를 들면 20kg 한 가마니 4만 원이다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아까처럼 달랑 50원 올리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2만 원 올렸어요. 6만 원으로. 그래도 쌀은 마땅히 대신할 재고가 없기 때문에 수요량을 많이 못 줄여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4만 원 하던 쌀을 반값 세일, 1+1 행사를 하는 거예요. 2만 원으로 떨어뜨린다 하더라도요. 뭐 수요량을 많이 늘릴 수도 없어. 많이 늘릴 수도. 여러분들 하루 3끼 먹는 게 정해져 있는데 쌀이 싸다고 하여 하루 뭐 5끼나 10끼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5끼, 10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요. 계시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힘들다. 조금만 강의하고 막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늘리지도 못하고 많이 줄이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은 재화는 수요가 탄력적이지만 대체재가 적은 재화는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근데 요 기간을 보세요. 장기, 단기. 이거는 수요 공급 동일합니다. 자,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장기를 주면 그동안에 대체재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지만 시간을 조금밖에 안 주면 그동안 대체재를 많이 못 만들어내. 대체가 안 되는 거지. 수요가 비탄력적인 편입니다. 아까 제가 도망 잘 가면 탄력이고 도망 잘 못 가면 비탄력이라 했잖아요. 전환이 쉬워야지 도망이 잘 간다는 얘기예요. 용도 전환이 곤란하면 도망 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전환이 쉬워야지 수요가 탄력적이고 전환이 곤란하면 도망을 잘 못 가서 수요가 비탄력적인데 제가 주거용과 상공업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의 공통점은 주거용이에요. 주거용은 다른 용도의 부동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용도 전환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2, 3만 가주면 돼요. 2, 3만 가주면. 빠른 경우에는 하루 만에도 전환이 돼요.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가고 아파트에서 빌라로 가는 게 하루 만에도 된다고. 근데 상업용이나 공업용은 하루 만에 절대로 안 됩니다. 예컨대 호프집에서 노래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인 인테리어, 기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뭐 한 몇 줄 정도 잡아야 될 거예요. 공업용은 더 심각해요. 만약에 가방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을 하려고 한다.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전력이나 설비가 안 맞아서 한다 하더라도 기계, 설비, 전력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이 상공업용은 더 어려운 거지. 수요가 비탄력적인 편이고 사치재와 필수재인데요. 사치재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 통용이 됩니다. 첫 번째 사치재 의미는 고가품을 사치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사치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가품이라도 꼭 필요한 재가 아닐 때 우리는 이것을 사치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는 재화를 사치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가격 올렸을 때 많이 줄여도 돼, 안 돼? 돼.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많이 쌀 때는 많이 사놔도 되겠네. 근데 필수적인 재화는 꼭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재화예요. 꼭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가격 올려도 많이 못 줄여. 반대로 가격 내려야 된다고 많이 내릴 수도 없어. 이런 게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러고 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게 칠판을 보고 대답하지 말고 이 정도는 그림을 보시면서 바로바로 대답하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못 가면 수요는 비탄력, 도망 잘 가면 탄력. 출발합니다. 이제 대체재가 적어, 비탄력 많아, 탄력 장기야, 탄력 단기는 비탄력, 전환이 곤란해, 비탄력 용이해, 탄력. 그 다음에 사치재야, 탄력, 필수재야, 비탄력,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비탄력, 주거용, 탄력. 이 정도는 집에서 따로 복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듣고 이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3, 4월달, 5월달 가면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정리만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대체재가 많거나 장기거나 용도 전환이 용이하거나 주거용이거나 사치질 때는 수요가 탄력적이고 그 반대 경우에는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건 수입이거든요. 수입. 자, 지금부터 수익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가격 곱하기 수량을 때려주면요. 가격 곱하기 수량을 때려주면 총수입이 나옵니다. 조금 밑에다 쓸까요? 가격 곱하기 수량을 때려주면 총수입이 나옵니다. 그럼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뭐 곱하기 뭐냐면 P 곱하기 Q예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해주면요. 총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앞에 가니까 붕어빵 아저씨가 한 분이 계세요. 그 아저씨가 붕어빵 한 마리를 500원에 파세요. 500원에. 근데 내가 붕어빵 한 마리를 물면서 물어봅니다. 오늘 얼마나 파셨어요? 그러니까 100개 파셨대. 지금까지 100개. 그럼 아저씨 손에는 총 얼마가 들려있겠어? 5만원. 이거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500원짜리 10개. 500원짜리 100개. 알겠죠? 5만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뭐 470원짜리를 28개 팔았다 한 것도 아니고 500원짜리 100개 했잖아. 마지 수입은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워.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해주면 총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근데 누구든지 매출, 그러니까 총수입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을 올리면 그러면 무조건 수입이 느느냐? 잘 보세요. 가격을 1,000원으로 올렸어요. 500원 안 받고 1,000원을 받았어. 그럼 수입은 10만 원 되겠네? 아니에요.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격 올리는 순간 수량이 줄어요.
맞죠? 10만 원이 꼭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대로 가격을 250원으로 떨어뜨리면 수입은 무조건 2만 5천 원 줄겠네. 아니에요. 이게 늘기 때문에 수입이 무조건 2만 5천 원인 건 아니에요. 즉 기업에서는 뭐만 안 되고 가격만 보면 안 되고 그에 대응해서 변하는 수량의 변화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둘 다 볼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배웠던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 가격 탄력성은 무엇을 변화시켰을 때?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요가 탄력적일 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 기업에서 가격을 인상시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 도망가버려. 맞죠?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 오히려. 가격 좀 올려서 이득을 보려고 하다가 피 보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 인하시킵니다. 엄청 사러 오겠지? 수입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많은 전략이 인하시키는 전략, 고가 전략, 저가 전략. 저가 전략이 수입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박리담회라고 합니다. 박리담회. 자, 잘 보세요. 박리담회는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담회가 안 되거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내립니다. 그러면 당장의 이유는 줄지. 당장의 이유는 줄지. 가격을 내렸으니까 박리. 하지만 많이 판매할 수만 있다면이야 전체 수입은 늘어. 이게 수요가 탄력적일 때 벌이는 전략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또 두 번째.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가격 인상합니다. 도망가? 못 가? 잘 못 가? 맞죠? 그럼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되는 거야. 올린 만큼 오히려 이익이 되는 거라고. 가격을 내립니다. 사러 와, 안 사러 와? 별 재미를 못 봐. 오히려 수입이 감소되는 거라고. 이때는 무슨 전략이? 고가 전략이 수입이 증가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내가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인지 알아야 저가 전략을 쓰든지 고가 전략을 쓸 거 아니야? 그래버리면 내가 미쳐버립니다. 아까 내가 대체재가 많고, 장기고, 전환이 용이하고, 주거용이고, 사치질 때는 수요가 탄력적이라 그랬잖아. 이때는 무슨 전략이 좋고? 저가 전략이 좋고. 그래서 많이 판매해서 수입 증가를 도모하셔야 되고, 대체재가 적고, 당기고, 전환이 곤란하고, 상공업용이고, 필수재고, 그럼 수요가 뭐라 그랬어? 비탄력적. 그때는 무슨 전략이? 고가 전략으로 약간 강하게 나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업을 이제 개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는 언젠가는 중개업을 개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선행 조건으로 자격증을 따야 되겠지. 자격증 따서 이제 중개업을 개업을 합니다. 근데 이 내가 중개업 개업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나 말고도요. 이 상가 안에 중개업이 벌써 업소가 5개나 있어. 그럼 대체재가 많다고 봐야 되겠네. 그때는 의뢰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수료 좀 깎아달래. 그럼 계약하겠대. 그럼 깎아줘야 돼, 안 깎아줘야 돼? 깎아줘야 돼. 아니, 법정 수수료는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유도리 없이 하면 안 된다고. 깎아달라 하면, 깎으라면 깎겠어요.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때는 조금 저가 전략을 써서 많이 판매해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아마도 그렇게 한 상간에 중개업소가 6개 있다면 물건이 많은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경쟁자가 많고 대체재가 많은 편이어서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보시고 저가 전략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정 상당히 큰 상가 건물 안에 독점권을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건물 관리 규약으로 이 상간에는 중개업소는 한 개만 하도록 이제 처음에 조건으로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거기 중개업소를 갖다 여러분들이 개설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독점이잖아. 이 물건 나밖에 없잖아 지금. 네, 그래요. 근데 의뢰인이 와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좀 깎아달래. 그럼 계약하겠대.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 귀찮다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중개업소가 없어? 하고 가겠지. 근데 보니까 없어. 다시 와. 선생님, 그때 내가 아까 잠깐 그 작은 노래 눈이 멀어서 그랬는데 다시 한번 우리 그 계약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라고 하지. 이때는 고가 전략으로 갖다 낸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뭐 여러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뭐해서 인하시켜서 많이 판매해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뭐해서 좀 올려서 고가 전략으로 수입 증가를 도모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남았잖아. 단위 탄력적일 때가 있어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어떤 경우냐면요. 자, 봐봐요. 단위 탄력적은 제가 아까 탄력성이 얼마나 그랬죠? 1이라 그랬죠? 탄력성 1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자, 보세요. 탄력성 1은요. 가격 10% 올리면 수요량 몇 프로 줄고, 10% 줄고, 가격 10% 내리면 수요량이 몇 프로 늘어? 10% 늘어야지 탄력성 1이 나오지. 그래서 보세요. 가격 10% 올립니다. 그러면 수요량은 10% 줄고. 맞나요? 가격 10% 내립니다. 그럼 수요량은 10% 늘고. 이때는요. 가격 올린 만큼 수요량이 줄고, 가격 내린 만큼 수요량이 늘어서 총수입의 변화는 없게 됩니다. 가격 변화시킨 폭만큼은 양이 변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총수입의 변화폭은 없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결론만 냅시다. 자, 잘 보세요. 자, 우리 3개만 딱 정리합시다. 탄력성이 1일 때는 가격 변화시킨 만큼만 수요량이 변해서 총수입은 많다? 불변한다. 맞아요? 탄력성이 1보다 작아. 그럼 뭐라고 읽어? 비탄력. 그때는 무슨 전략? 고가 전략. 가격을 인상시키는 전략으로 강하게 나가셔도 총수입이 증가됩니다. 맞죠? 근데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커.
뭐해? 탄력적이지. 그때는 무슨 전략? 저가 전략. 좀 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판매량을 늘려서 수입 증가시키는 전략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 이해되시는 분들만, 지금 제가 한 수업이 이해되시는 분들만 앞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자격증 걸고 기업 공인중개사 하시고, 선생님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 따더라도 소속 공인중개사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웬만하면 개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분들은 고가 전략이 좋은지 저가 전략이 좋은지 또 잘 모르시는 거고 사업해서는 안 될 뿐이에요. 알겠죠? 아무리 자영업이라도 사업해서는 안 될 뿐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만 개업 공인중개사 하시고,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소속 공인중개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어? 됐나? 진짜 됐어? 한번 해볼게. 다른 분 가만히 계세요? 수혜가 탄력적일 때는 무슨 전략? 소속 공인중개사. 너 소속해야 돼? 알겠지? 기업하면 큰일 나. 기업식 해도 나 안 갈 거야. 소속 공인중개사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속해야 될 분이 계시고 개업해야 될 분이 계신데 지금 이해 못했잖아. 그러면 이제 소속하는 거지. 자, 가만히 있어봐. 수혜가 탄력적일 때가 있어요. 탄력적일 때 고가 전략, 저가 전략? 그렇지.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이고, 단위탄력적일 때는 총수입이 개업하세요. 개업하시고 여기 들어가. 여기 가면 여기 소속을 들어가. 알겠지? 여기 시킨 대로 해. 그래서 한 분 취업되셨고요. 한 분 개업하기로 했어요.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아직 세상 좀 몰라서 그런데 좀 지나면 이제 알 수도 있으니까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알겠죠? 네. 이게 이제 기업의 총수입과 수혜 탄력성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수혜 가격 탄력성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전부.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132쪽 가볼게요. 저희 132쪽 가시니까 가로 4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편이 나옵니까? 예. 총수입 관련 공식은 박스 안에 가격 곱하기 수요량, P 곱하기 Q 돼 있습니까? 다 보실 필요 없고 일단 동그라미 1번 박스 밑에 표 있죠? 동그라미 1번, 3번, 5번만 보시면 돼요. 1, 3, 5. 자, 1, 3, 5 체크 한번 했습니까? 네. 1번. 탄력적일 때는, 자, 그 표 해석 한번 해봅시다. 가격 하락 시에는 총수입이 뭐 되고? 증가. 가격 상승 시에는 총수입이 뭐 된다? 감소. 가격 하락해야 되겠네. 그죠? 예. 3번 가봅니다. 비탄력적. 가격 하락 시에는 총수입이 감소. 가격 상승 시에는 총수입 증가. 가격 상승해야 되겠다. 그죠? 예. 5번에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하락하든 상승하든 총수입은 둘 다 불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근데 보충학습에 한 번 더 설명이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1번으로 한 번 더 내려가 봅니다. 1번. 수요 탄력성이 뭐한 경우? 탄력적인 경우. 오른쪽 페이지로 가셔서 디귿을 체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디귿 체크했어요? 네. 디귿을 한번 읽어볼게요. 수요가 많을 때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많은 게 인하시키는 게 총수입 증대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나요? 네. 지금 무슨 전략이? 저가 전략. 많이 판매해야 돼요. 이때는. 이해되셨나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죠. 동그라미 2번에 가시니까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이것도 밑으로 쭉 내려가서 디귿을 체크합니다. 디귿. 디귿 체크하시면 수요가 많을 때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많은 게 인상하는 게 총수입 증대에 유리합니다. 즉 무슨 전략이? 고가 전략이. 하지만 마지막 동그라미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하락시키든 상승시키든 제일 끝에 보니까 총수입이 뭐? 불변. 총수입 불변합니다. 그래서 결론 3개를 꼭 기억하시는 겁니다.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이,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총수입 불변이 좋다. 됐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가로 5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란 말이 나옵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를 쭉 한번 묶어보세요. 1번부터 7번까지를 쭉 묶어보시고, 요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냐 하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예. 가로 5번에다가 별을 하나 딱 때려 두시고요. 가로 5번에다가. 가로 5번에다가 별을 딱 때렸습니까? 예. 동그라미 5번 말고 가로 5번에다가. 가로 5번에다가. 가로 5번에 별. 동그라미 5번에 별 때리는 거 지우고. 화이트 빌려줘요. 어우, 찝찝해. 가로 5번에 가자. 동그라미 5번에 별을 왜 때려요? 됐고. 자, 가로 5번에 별 때렸습니까? 근데 이걸로 보기보다는요, 제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률에서 표가 있죠? 표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저는 왼쪽 볼 테니까 오른쪽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예. 대체재가 많거나 장기일 때, 사치재일 때, 용도가 다양하거나 용도 전환이 용이하거나 주거용일 때 한 요 정도만 그때는 수요가 탄력적이고 나머지는 비탄력적이다. 나머지 내용은요 나중에 한번 할게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3번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네. 소득의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요. 위에다가 정열중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 소득이라는 글자만 동그라미 하시고 정열중.
소득의 정렬중 기억나세요? 예.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무슨 제?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아무 관련 없으면 중간제. 그 얘기가 한 장 넘기시면 나올 거예요. 한 장 넘기시면 가로 3번에 정상제와 열등제 비교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옵니까? 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개 묶어주시고 4번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있습니까? 예. 거기는 별 2개 때립시다. 별 2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교차란 말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먼저 박스 안에 공식을 먼저 볼까요? 박스 안에 공식을 보니까 X제는 뭐가 나왔고 가격의 동그라미, Y제는 뭐가 나왔어요? 수요량의 동그라미. 그래서 제 생각에는 X제, Y제는 여러분들이 안 까먹을 것 같은데 한 놈은 가격이 뜨고 나머지 한 놈이 수요량이 뜬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묶어주세요. 1번, 2번, 3번 묶어주시고 이건 대보독이 됩니다. 교차에는 대보독. 되셨어요? 예. 한 장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5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여기는 별표 한 개만 할게요. 별표 한 개만 하고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한데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가로 4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이란 말이 가로 4번에 있나요? 거기 동그라미 1번과 2번만 좀 묶어주세요. 1번과 2번.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2번. 1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단기는 공급이 뭐? 급경사라고 돼 있네요. 장기는 공급이 뭐? 완경사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그냥 장기, 단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소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출발할게요. 생산에 소요가 되는 기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럼 그 물건 만들기 어렵네? 뭐예요? 비탄력.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적게 소요되면 그 물건 만들기 쉽네? 그래서 공급이 뭐? 탄력. 하나 더 해볼까요? 신규주택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급은 비탄력. 기준주택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급이 탄력. 다른 건 됐고 동그라미 1, 2번 그냥 장단기랑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길다에 대한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가 그 유명한 수요 공급 이론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책을 좀 넘기셔서 이제 경기 변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자, 152쪽에 가시니까 제 1절 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옵니까? 예, 지금부터 저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변동에 관한 가볍게, 요거는 너무 무겁게 정리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정리하셔도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책을 보세요. 경기 변동은 한 문제 나오는 파트고요. 수업 시간에 다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집에 가서 공부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는 수요 공급 이론 공부하시고 경기 변동 이론 공부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집중. 왜냐면 집에 가서 공부 안 할 거니까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하는 걸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 변동 전에 경기 변동과 뗄래뗄 수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인플레라고 불러요. 물가는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인플레라고 합니다. 원래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참고로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이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괜히 쓰면 더 헷갈리니까 물가가 뭐하고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오르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근데 촌스럽게 인플레이션 다 얘기하지 않고요. 인플레까지만 얘기해요. 디플레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인플레는 물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볍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7번 보세요. 자, 새우깡을 예를 들겠습니다. 새우깡. 새우깡, 자, 원래 10,000원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으로. 자, 소득이 10,000원인데요. 10,000원이라는 화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새우깡이 한 개 500원이에요. 그럼 새우깡을 몇 봉지 살 수 있냐면 20봉지 살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네. 이거 화폐 10,000원으로 500원짜리 새우깡을 20봉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인플레가 뭔지는 방금 소개해드렸잖아요. 그죠? 물건 가격이 오른다. 줄여서 물가가 오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가가 오르는 걸 얘기하셔야 돼요. 500원짜리 새우깡이 여기 이야기 좋게 1,000원으로 올랐다. 이게 인플레예요. 맞나요? 그럼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이요. 원래는 10,000원으로 500원짜리 새우깡을 20봉지 샀었는데 이제는 10봉지밖에 못 사요. 1,000원으로 오른 바람에. 그럼 이게 이제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10,000원이라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 옛날에는요, 10,000원 이퀄 새우깡 20봉지와 같은 값어치였습니까? 네. 맞아요? 네. 이제는 물가 오르고 나니까 10,000원 이퀄 새우깡 10봉지와 같은 값어치가 되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이만큼의 화폐 가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만큼의 화폐 가치밖에 없다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자로 표현하니까 뭐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면서. 예전에 여러분들 한 20년 정도 전에 생각해 보세요. 20년 정도 전에 10,000원 들고
저기 장 보러 가면 살 게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10,000원 들고 장 보러 가면 살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트 가서 담을 때는 신나게 담아요. 호떡도 먹어야지, 호빵도 먹어야지, 이렇게 담고, 그죠? 만두도 먹어야지, 이렇게 담고 넣는데, 계산할 때 되면 뭐 20만원, 30만원 금방 나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물가 오르고 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걸 인플레라고 하고, 반대 경우가 디플레라고 합니다. 참고로, 인플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플레 종류가. 원래 인플레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경기 상승을 동반하거든요. 인플레라는 게. 근데 경기는 개판이야. 물가만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경기는 호황인데 불황인데 물가만 오르는 경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을 특별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참고로 요즘 요런 거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에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할 때 에그가 요 에그거든요. 이 에그리컬처의 줄임말이에요. 에그리컬처는 계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계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에그는 이 에그고, 에그고, 에그가 아니고, 에그플레이션은 농업입니다. 농업. 또는 농산물이라 그래요.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오르겠어요? 오르겠어요? 예를 들면 밀값이 올랐다. 밀값이 오르면 밀가루값이 오르겠네? 밀가루값이 오르면 빵, 라면, 과자값 다 오르겠네? 이런 경우를, 그러니까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상황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자,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뭐라 부르는데? 인플레이션이라 부르는데, 경기는 개판인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을 특별히 스태그플레이션 참고하시면 되고요. 농산물의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상황을 뭐라고 한다? 에그플레이션. 그렇게만 한번 들어봤던 경우가 있으면 돼. 알겠죠? 요거 이번 시험 안 나와. 안타깝게도 안 나와요. 왜냐면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경기는 개판인데 물가만 오르는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었는데, 그래서 잘 안 나와. 잘 적고 계신 분들은 안 나온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올해는 그냥 인플레가 뭔지만,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다고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아,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다른 쪽은 나오겠네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온다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알겠죠? 예.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죠. 경기 변동.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 부동산학 개론 파트 안에 뭐가 있냐면, 경기 변동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시면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마케팅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경기 변동이라는 마케팅 파트를 시험에만 많이 나와주면, 예를 들면 경기 변동에서 한 5문제 정도 나와주고, 마케팅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와주면, 정말 저는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기 변동을 강의를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수험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이게 뭐 많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 변동을 잘 알고, 마케팅, 아주 중요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좋다라는 것도 얘기를 참 해드리면, 그럼 진짜 여러분들 부동산 학기로는 참 재밌는 과목이 될 거예요. 손님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는 어떤 광고를 하면 좋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경기가 호황일 때, 불황일 때 어떤 징후들이랑 여러분들이 판단한 어떤 근거, 그 다음에 어떤 중개업을 하면 좋고, 이런 것들을 강의하면 참 좋겠는데, 경기 변동 한 문제 나오고, 마케팅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고픈 말 많지만 참겠어요. 경기 변동은 진짜 중요한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왜 다른 파트들을 더 많이 내고 이 파트를 갖다 별로 안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힘이 있습니까? 시험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우리 수능합시다. 경기 변동 종류 4가지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요. 제일 유명한 게 경기 순환이에요. 경기 순환. 영어로는 사이클이라 그래요. 사이클. 심한 얘기할게요. 두 번째가 계절적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절적 변동. 이건 영어로 시즌이라고 합니다. 시즌. 시즌 알죠? 예. 그 다음에 추세적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기적 변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같은 말도 기억을 하시고요. 영어로는 트렌드라 그래요. 트렌드. 네 번째는 무작위적 변동. 또는 시험에 나올 때는 불규칙적 변동. 또는 일시적 변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영어로 랜덤이라고 합니다. 랜덤. 그래서 경기 변동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경기 순환, 계절적 변동, 추세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이 있는데, 우리는 이름하여 순환, 계절, 추세, 무작위, 이렇게 해도 객관식 시험 대비는 충분히 됩니다. 이때 경기 변동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한 학자들도 있고요. 크게 둘로 구분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먼저 경기 순환만 순환적 변동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3가지는 비순환적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기 변동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순환적 변동은 말 그대로 경기 순환을 얘기하는 건데, 경기가 순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이때 경기가 제일 좋은 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
경기 제일 나쁜 점을 저점이라고 합니다. 저점. 그리고 이 정점과 저점 사이를 갖다 우리는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저점 찍고 경기가 좋아지면 회복이라고 부르고요. 회복에서 호황으로 가요. 호황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주로 상향시장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호황, 상향 같은 말이고요. 유념하실 점이 있습니다. 호황이었다가 바로 불황 가지 않습니다. 즉 상향에서 바로 하향 가지 않는다고요. 후퇴 거쳐서 하향으로 갑니다. 불황, 하향 같은 말입니다. 근데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환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회복, 이거 상향, 이거 후퇴, 이거 여기는 없지만 또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럼 이 저점과 다음 저점 사이 길이를 갖다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기가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결국 용어 정리 좀 합시다. 경기 제일 좋은 점 정점이고요. 제일 나쁜 점 저점이고요. 그 사이 폭을 진폭. 저점 찍고 좋아지면 회복, 그 다음에 상향, 후퇴, 하향. 또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니까 저점과 다음 저점 사이의 길이를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근데 정점은 정의가 하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진폭은 정의가 하나밖에 없어요. 진폭은. 정점과 저점 사이가 진폭이다. 이것이 진폭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근데 주기의 정의는요. 저점과 저점 사이 그래도 되고요. 정점과 정점 사이 그래도 되고요. 회복과 회복 사이 해도 되고 상향과 상향 사이, 후퇴와 후퇴 사이, 하향과 하향 사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에서 다음 시작 전까지만 가주면 그걸 한 뭐라고 한다? 주기. 그러니까 저점과 정점 사이는 뭔데? 진폭인데 그거는 정의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주기는 저점과 제가 논의 편의상 저점과 저점 사이라고 했지만 정점과 정점 사이도 한 주기, 회복과 회복 사이도 한 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경기가 꼭 이렇게 순환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이맘때쯤 되면 그런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1년 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면 이걸 계절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방학 되면 대학가 주변의 원룸의 공실이 늘어요? 또 개강하게 되면 대학가 주변의 원룸의 공실들이 줄어요? 매년 그맘때 이러한 일은 반복됩니까? 예, 두 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건축을 제일 적게 하는 계절이? 겨울이죠. 그러니까 12월 달만 되면요. 매년 건축 허가량이 제일 적대요. 매년 그렇겠어? 예. 그런 게 대표적인 계절적 변동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추세적 변동은요. 50년이나 지금까지 그랬대요. 50년이나 그 이상을 주기로 장기적으로 경기가 크게 한번 변하더라요. 이게 주로 신개발이나 재개발 때문에 그런데 크게 한번 추세가 변하는 개발이 추세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20년, 이제 20년 안 됐지 아직. 20년도 아직 안 됐어요. 한 10년, 15년 남짓 됐어요. 10년,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뭐가 등장하냐면 전 세계적인 경향이긴 하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쓴 지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스마트폰 쓴 지가 15년 남짓 됐다고요. 이제 겨우. 2006년, 7년 그쯤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거야 아마. 그리고 우리가 상용화된 거는 2008년, 9년 이때 거의 처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0년밖에 안 됐다는 거지. 근데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의 추세를 많이 바꿨습니다. 요즘 여행할 때 굳이 지금 수업 시간에 카톡 올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추세가 변한 거예요. 응? 카톡 한번 봐봐. 급한 것 같은데. 응. 여행 갈 때 굳이 카메라 안 들고 갑니다. 스마트폰 다 찍을 수 있으니까. MP3나 CD 플레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워크맨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워크맨 모르나? 자매품으로는 마이마이도 있는데 모르나? 그런 거 안 들고 다닌다고.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음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비디오 이렇게 넣어서 비디오를 안 본다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게 대표적인 추세적 변동입니다. 큰 개발 하나로 추세가 갑자기 바뀌는 걸 추세적 변동이라고 하고요. 무작위적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 주로 자연재해나 정부 정책입니다.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주로 정부 정책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11월 3일 날 2016년 11월 3일 날 강남 지역 주변으로 해서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 아파트 값이 2억, 2억 5천씩 막 떨어진대요. 그리고 한 달 사이에, 두 달 사이에 이런 것들 갖다가 무작위적 변동이라 그래요. 예기치 못한 사태 때문에 경기 변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경기 변동을 크게 둘로 구분하면 무슨 변동과 무슨 변동이 있음?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이 있고, 순환적 변동은 경기 순환이죠. 여기는 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점 찍고, 회복, 상향, 정점 찍고, 후퇴, 하향, 이런 말이 나오면 경기 순환. 1년에 한 번씩 그맘때쯤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계절. 맞아요? 50년이나 그 이상을 주기로 크게 한번 경기가 바뀌면 추세.
예기치 못한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갑자기 경기가 바뀌면 무작위, 이렇게 경기 변동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뭐 위주로 공부하시냐면 순환적 변동 위주로 공부합니다. 경기 순환 위주로. 알겠죠? 예. 근데 경기 순환 위주로 공부하기 전에 저랑 부동산 경기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떻게 다루냐면요. 일반 경기와의 차이점 위주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경기와의 차이점 위주로. 그래서 저는 팁 한번 보시고. 저랑 부동산 경기의 특징. 자,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쉬운데요. 제가 요걸 갖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걸 일반 경기라고 두고요. 요걸 부동산 경기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대답하셔야 이제.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고 약 2배 정도 길어요. 진폭도 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은요, 스케일이 일반 경기보다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동산 중개 오래 하시면요. 중개 오래 하시면, 그게 다 내 돈도 아닌데, 오래 하시면 1억, 2억 이렇게 우습게 보여요. 1억, 2억이 우습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 중개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뭐 약간 캐파가 약간 커지는 거예요. 약간 나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중개하기 전까지만 해도 100만 원, 100만 원은 큰 돈이지 않습니까? 500만 원 더 큰 돈이고. 근데 다 중개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매도자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한 2천 깎아줘요, 2천 깎아줘. 막 그러다니까. 응? 자기 돈도 아닌데 2천, 뭐, 2천 깎아줘, 2천 깎아줘. 1,000만 원 더 써, 1,000만 더 써.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스케일이 그만큼 커져요. 부동산 경기가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커요.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큽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특징이 올라갈 때 좀 서서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올라갈 때 좀 서서히 올라가고 내려올 때 조금 빠르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착공을 회복이 일반 경기가 똑같아 하더라도요. 빨리 좋아지지 못해요. 서서히 좋아지고. 아까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될 때는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종합 대책을 쏟아야 된다 그랬죠. 냉각은 어떻게 되면 일시에 냉각이 되게 돼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서서히. 내려올 때는 빠르게. 정점에 도달하는 기간은 길고 저점에 도달하는 기간은 짧다. 좀 이따 이걸 갖다 우리는 우경사 비대칭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경사 비대칭형까지는 모르셔도 좋은데 대칭점을 접어서 딱 접으면 대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유는 우측으로 경사가 너무 많이 져서 그렇다. 그래서 우경사 비대칭형 그러고요.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지역적, 국지적,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특성, 부동성과 개별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여러분들 지방은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좋은데 수도권은 경기가 나쁠 수 있나요? 네.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럼 부산에서만 경기 좋을 수도 있나? 네. 그것도 가능해요. 부산도 다른 구는 별로고 해운대 그만 좋을 수 있나? 네.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라는 건요 상당히 지역적이고 국지적이고 개별적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적입니다.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적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요 지멋대로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 경기는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일반 경기와 비교했을 때 선행, 동행, 후행, 역행, 심지어 독립적인 게 다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 선행할 수 있나? 동행할 수도 있고, 후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완전히 독립적일 수도 있고, 이게 다 가능한 게 부동산 경기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나마 법칙성을 찾아내자면, 잘 보세요. 요놈을 일반 경기라고 놓고 봤을 때, 한 주기라고 놓고 봤을 때, 일반 경기보다 앞서서 진행이 되는 걸 전순환, 같이 진행이 되는 걸 동시순환, 뒤에서 진행이 되는 걸 후순환, 반대로 진행이 되는 걸 역순환이라고 해요. 통상적으로 주식은 전순환하고요. 부동산은 후순환하고요. 상공업용은 동시순환하고요. 주거용은 역순환한다는 부동산 학자들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 경기는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일반 경기에 선행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특정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면 미리 선반영된대요. 주가는 벌써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지. 특정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이 되면 벌써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주식은 전순환하고, 약간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비된다 그랬죠. 약간 늦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대요. 일반적으로 법칙성을 찾아내자면.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상업용, 공업용을 우리는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주거용을 비수익성 부동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요, 상공업용이 같이 좋아지고요. 비수익성인 주거용은 역순환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거는 그냥 요렇다더라. 현실과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요렇다더라라는 걸 참고로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은 무슨 순환? 전. 부동산은 후. 상공업용은 뭐? 동시. 주거용은 뭐? 역.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규칙성이 있긴 하나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선행, 동행, 후행, 역행, 독립이 다 가능한데 그 중에서 혹시 법칙성을 찾아내자면 후순환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반드시 후순환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맞아요? 올라갈 때는 좀 서서히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빠르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지역적, 국지적, 개별적인 경향이 있고요.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지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도 법칙성을 찾아내자면 주식이 전, 상공업용은 동시, 부동산은 후, 주거용은 역입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경기 순환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경기 순환 그림을 조금 크게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7번 보세요. 경기가 제일 좋은 점을 정점이라 그래요. 정점. 제일 나쁜 점은 저점. 요 사이 폭이 진폭. 맞나요? 이 저점이 있고요. 그 다음 저점이 있어요. 요 사이를 주기. 저점 찍고 경기 좋아지면 회복. 회복에서 요거 상향. 상향에서 후퇴. 후퇴에서 하향. 이때 부동산 경기의 국면을 일반적으로 4개로 분류하거든요. 일반 경기도 4개고 부동산도 4개예요. 일단 4개로 분류한 다음에 회복과 상향을 묶어서 둘 다 확장 국면이라 그래요. 확장 국면이란 건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이다. 어쨌든. 후퇴와 하향은 둘 다 경기가 나빠지는 국면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수축 국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기 변동을 4가지로 구분하면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지만 2가지로 분류하면 회복, 상향의 확장 국면과 후퇴, 하향의 수축 국면만 이해하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 회복, 상향의 확장 국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복, 상향의 확장 국면에서는 가격이 자꾸 올라요. 그럼 매도자들은 마음이 느긋해. 매도인들. 왜냐하면 가격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더 오르기를 느긋하게 기다릴 거고 시장에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어. 매수자들은 시장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살려고. 오르기 전에 살려고. 마음이 급해. 그럼 이때는 누가 흔하고 누가 귀하냐면요. 매수인이 흔하고 매도인이 귀해. 그러니까 물건이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꾸 오르기 때문에. 근데 살 사람 많아 적어? 많지. 그럼 누굴 중시해야 되겠어? 이때는 매도인이 중시돼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건 당연히 중개업자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자꾸 오르는 시장에서는요. 매도인이 귀하기 때문에 매도자를 중시해야 됩니다.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 시장을 보여드릴게요. 후퇴와 하향 시장은 매도인들은요. 마음이 급해. 물량을 막 쏟아내. 가격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매수자들은 마음이 급할 게 한 개도 없어. 느긋하게 기다려. 조금만 지나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러면 매수자들은 귀해. 그럼 누가 흔하고 누가 귀하냐면 매도인이 흔하고 매수인이 귀해. 그럼 누가 중시해야 되냐면 매수인이 중시되는 시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 한번 해보세요.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중시된다. 이렇게 한번 외워봅시다.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중시된다. 자,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시장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요 사람을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손을 한번 위로 올려볼게요. 회복이나 상향 시장은 가격이 자꾸 오릅니까? 네. 가격 오를 때 더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이때는 매도인이 중시되는 거예요. 매도인이. 후퇴와 하향 시장 가격이 떨어집니까? 네. 가격 떨어질 때 더 떨어지기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매수자 중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회복 시장 그러면 손들고 있고 상향 시장 그러면 손들고 있어. 손들고 나서 문제 푸는 거예요. 회복이나 상향은 가격이 오릅니까? 네.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 네. 매도인이 중시됩니다. 후퇴와 하향은 가격이 떨어집니까? 네. 가격이 떨어질 때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매수인이 중시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 배원에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례 가격이라는 말을 쓸 건데 이 사례 가격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거예요. 아직까지 감정평가를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과거에 있었던 가격을 지금 시점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1억이고 2억이고 정점에서 3억이에요. 여기 2억이고 1억이고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회복과 상향 가격이 올랐잖아요. 자, 오른 다음에 옛날 가격을 지금 기준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자, 가격이 오른 다음에 지금 기준에서 옛날 가격을 쳐다보면 지금 기준에서 그 가격들은 상한선이에요, 하한선이에요? 하한선이 되는 겁니다. 하한선 이해됩니까? 예. 후퇴와 하향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옛날 가격을 지금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준에 그 가격들, 옛날에 거래된 가격들은 전부 다 상한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례 가격은 어떻게 처리하시면 좋으냐면요. 옛날 가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제 손 모양은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제 손이 위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한선 하시면 되고요. 제 손이 아래로 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대로 상한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 다음에 옛날 걸 쳐다보면 하한선이고요. 내린 다음에 옛날 걸 쳐다보면 상한선이거든요. 그래서 제 손모양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회복이랑 상향 시장에서는 누가 중시? 매도인이 중시되고 옛날 가격은 무슨 선? 하한선. 그리고 끝내세요. 집에서 공부하지 말고. 후퇴와 하향 시장에서는 일단 가격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죠? 누구 중시? 매수인. 옛날 가격은 상한선.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회복과 상향 시장에서 누가 중시됩니까? 그랬을 때 자 보자.
회복 상향 보자. 그러면 안 된다고. 옛날 가격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을 때, 자, 보자. 상한선이 하는지 보자.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자, 보자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점쟁이들만 자,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은 자, 보자 하면 안 돼. 점쟁이들은 제가 올해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자, 보자. 하는 거지. 제가 올해 시험에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자, 보자.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자, 보자면 안 되고, 회복 상향 누구 중시? 매도이. 지금 자, 보자면 안 된다니까? 회복 상향 누구 중시? 옛날 가격은? 하한선. 좀 더 빨리. 후퇴 방향 시장 누구 중시? 옛날 가격은? 근데 부동산에 좀 특이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특이한 시장인데. 안정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안정시장. 자, 시간 바라봐 주세요. 안정시장. 안정시장 어떤 시장인지 알려드릴게요. 안정시장. 여기 안정시장이에요. 일단 안정시장은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고유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안정시장은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고유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안정시장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저 보세요. 안정시장은요, 가격이 안정되거나 가볍게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잘 타지? 경기를 잘 타지 않는 시장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위치가 좋은 시장, 도심지 내에 있는 애들, 그리고 규모가 좀 작은 부동산들이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이런 애들은 가격이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요. 중요한 건 가격이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불황에 강한 시장이라 그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강한 게 아니고 호황에는 약한 시장이에요. 호황일 때는 많이 올라 안 올라? 안 오르니까 호황이 약하다. 근데 호황이 약한 게 주안점이 아니에요. 어디에 강하다? 불황이 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자들 중에서는 어떤 투자자들이 계시냐면요, 이 가격이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거를 싫어하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좋아. 적게 먹어도 좋은데 나는 잃을 때 적게 잃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요, 안정시장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좋아요. 안정시장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위치가 좋아야 돼요. 도심 외곽, 도심에 있어야 돼요. 규모는 큰 게 작은 게, 작은 게. 이런 애들은요, 경기를 잘 타지 않아요. 그런 애들 안정시장이라고 하고, 요거는 과거의 사례 가격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기준? 신뢰할 수 있는 기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상한선, 하한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가격이었으면 지금도 그 가격쯤 하겠다. 이게 안정시장입니다. 알겠죠? 안정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안정시장은 순환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순환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회복 다음에 뭘까요? 상향. 상향 다음에 뭘까요? 후퇴. 후퇴 다음에 뭘까요? 하향. 하향 다음에 뭘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달라고 다시 처음부터 할 거예요. 처음부터 할 거예요. 다시 하지 말고. 귀찮아요? 귀찮아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회복. 그 다음에 상향. 그 다음에 후퇴. 그 다음에 하향.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상향. 후퇴. 하향. 그 다음에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부동산 경기는 몇 개로 순환? 4개로 순환. 그래서 4국면 플러스 안정. 4 플러스 1로 얘기하지. 절대로 5국면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정시장은요, 회복 상향에서도 도심지 내 점포들이나 위치가 좋은 부동산이나 규모가 작은 애들이 있나 없나? 있고, 후퇴와 하향시장에도 그런 애들이 있지. 안정시장은 모든 경기 국면에 걸쳐서 존재하는 거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와서 순환하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얘기할 때는 5국면 하지 않아요.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처럼 몇 국면으로 순환하고 4국면으로 순환하고 안정시장에는 특이한 국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경기 변동에 대해서 제가 뭘 소개해드렸냐면 인플레이션 소개해드렸나요? 네.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유형해서 경기 순환, 계절 추세, 무작위 이런 얘기 했나요? 네. 부동산 경기가 가지는 일반 경기와 다른 특징들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네. 부동산 경기 회복 상향 누구 중시되고 후퇴향 누구 중시되고 무슨 소리인지 알려드렸고 상한선, 하한선 이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정시장에는 특유한 시장이 존재한다. 네. 하지만 이거는 5개로 분류하지 않고 4 플러스 1, 4개로 순환하고 안정시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빈도로 치면 거미집 이론이에요. 거미집 이론은 제가 올해는 이번 과정에서 안 하려고요. 3달 따라서 하려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걸 왜 안 하는데 작년에 떴어요. 작년에 떴다고.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말투가 이상하나? 작년에 지난 해에 떴어요. 그래서 올해는 거미집으로는 안 뜰 가능성이 조금 있어 사실. 중요는 한데 제가 작년에는 거품 물고 거미집 했거든요. 잘 모를 거야. 거품 물고 막 거미집 나온다고 막 거품 물고 했는데 작년에 거미집이 떴어요. 거미집이 떠서 올해는 거미집으로는 3, 4를 가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올해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하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졌어요. 올해는 엄청 중요한데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아져서 다른 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152쪽
152쪽에 제1절 인플레이션 나옵니까? 네. 자, 거기 가로 1번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뜨죠? 네. 두 개를 묶고 동그라미 1번에다가 체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두 개를 묶고 인플레이션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보충학습도 체크는 하나 해놔볼래요? 혹시 모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뭔지, 에그플레이션 뭔지 두 개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요. 책을 한 장을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제2절에 일반 경기 변동 하는 거 나옵니까? 네. 우리 일반 경기 변동 몰라도 돼요. 시험 안 나와요. 그 무슨 변동이 시험에 나와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 시험에 나와요. 찢어버리세요. 찢어버려요. 한 장 넘기십니다. 156쪽에. 나오네, 봐봐. 제3절. 부동산 경기 변동 나와요? 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1번 말고 2번. 경기 변동의 유형 있습니까? 그거 체크 한번 하셔야 돼. 경기 변동의 유형. 보니까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이 있으면 순환적 변동에는 경기 순환, 계절, 추세, 무작위 보입니까? 예. 나머지는 또 다 건너뛰어요. 다 건너뛰시고 교재 페이지 159로 갑니다. 159로 가시니까 4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나옵니까? 거기 체크 한번 해보세요. 159쪽에 4번. 체크 표시 하나 하시고. 여기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주기가 더 길다라는 말이 1번에 있나요? 네. 2번은 조금 읽다 보니까 진폭이 크다는 얘기네요. 3번은 보니까 지 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네요. 4번은 올라갈 때는 좀 느리고 내려올 때 좀 빠르다 그런 얘기네. 5번은 보니까 지역적, 국지적, 개별적이다 그런 말이 나오네요. 예, 뭐 아까 다 했던 얘기고요. 한 장 넘기시면 보충학습이 나올 겁니다. 보충학습. 찾았습니까?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160쪽에 보충학습입니다. 전순환적인 놈, 동시순환적인 놈, 후순환적인 놈, 역순환적인 놈이 각각 누군지 쭉 나와 있네요. 주식은 전순환, 상공업용은 동시순환, 부동산은 후순환, 주거용은 역순환 나와 있네. 근데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제4절에 부동산 경기 순환 국면별 특징 나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게 2번 시험에 뜹니다. 요게. 여기 2번 시험에 듭니다. 1번에 무슨 시장 있어요? 회복시장. 한 장 넘겨볼까요? 2번에 무슨 시장? 상향. 3번에 후퇴. 4번에 하향. 그 밑에 보니까 핵심 정리 안정시장도 보입니까? 근데 그걸로 공부하지 말고요. 제일 밑에 내려오시니까 표가 있습니까? 내가 표를 좀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 표에다가 별 두 개를 딱 때려두시고 2번 시험에서는 요 표를 보시면서 회복 상향의 확장 국면에서 벌어지는 일과 후퇴 하향의 수축 국면에서 벌어지는 일과 안정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고요. 한 장 넘기시면 아까 제가 살짝 소개해드렸던 오른쪽 페이지 거미집 이론 나옵니까? 예. 거미집 이론은 23회, 24회 이때만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연속으로 23, 24, 25회 이때만 연속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연속으로 출제된 적은 이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오고 한 번 쉬고 한 번 나오고 한 번 쉬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7회 때 나왔으니까 28회 때는 한번 쉬지 않겠나 내 느낌이 그렇게 드는데 또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또 내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한 장 넘기시면 166쪽에 4번 거미집 모형의 종류 하는 거 있습니까? 일단 거기다 별표 하나 때려놔 보세요. 수렴형 하는 거 있고요. 발산형 하는 거 있고 순환형 하는 거 있는데 어떨 때 수렴하고 어떨 때 발산하고 어떨 때 순환하는지 지금은 공부하지 마시고요. 저랑 3, 4월달에 가서 조금 더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할게요. 알겠죠? 예. 나중에 다 알게 해드려요. 오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유가 있어서 넘어가는 거니까 지금은 공부한 것만, 수업한 것만 집중해 주세요. 예. 교재 176쪽. 챕터 1 해서 부동산 시장론이 나와 있는데, 자, 요 시장론은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요. 수만 열심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수만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고, 제가 시장론에서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론 출발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